4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월 6,000톤급 대형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선장의 음주 운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선박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한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 기자가 관련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부산 광안대교 하부도로 교각 기둥과 기둥 사이에 러시아 국적 화물선이 콱 박혀 있습니다. 선박이 다리 기둥이라도 들이받았다면 다리 전체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육지 도로였다면 면허 취소 수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선박 음주 운항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사안법이 있지만 육지 도로처럼 법안이 촘촘하지 못합니다. 이에 광안대교 사건을 계기로 선박 음주 운항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일명 바다 위의 윤창호법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었습니다. 도로 위의 음주 사고에 비해 피해가 훨씬 크지만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일단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기존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0.08% 이상인 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0.03% 이상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엔 다시 최대 징역 7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엔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0.08% 이상에 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나아가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세관 등 관계기관 도움 없이 해경 독자적으로 음주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는 외국 선박도 예외 없이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음주 운항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호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 운항 적발이나 음주 측정 불응 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 선박 사고는 일단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박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 제재를 위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두 건의 바다 위의 윤창호법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입니다. 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꼭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4.16 세월호 연대가 오늘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1차 처벌 대상자 명단 18명을 발표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월호 연대가 발표한 처벌 대상자 명단엔 어떤 이름들이 왜 올라가 있는지, 5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짚어봤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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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라!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해 참사를 만든 사람들. 1시간 40분 동안 국가 책임자들은 명확하게 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끝까지 그 지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퇴선을 막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적 범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자 합니다. 8시 52분 단원고 학생 최모군이 119에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라는 구조신고를 보냅니다. 8시 55분 세월호 선내방송이 나옵니다. 움직이지 마라 대기하라는 방송입니다. 9시 4분 해경도 세월호 선원의 사고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9시 10분 청해진에 오는 국가정보원의 문자 메시지로 사고 소식을 알립니다. 9시 34분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은 별다른 탈출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9시 38분 해경 123정이 승선자를 첫 구조합니다. 세월호 선원입니다. 9시 45분 해경 123정은 세월호 선장과 남은 선원들을 구조합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해수부는 현지 영상 없냐고 해경을 닥달하기 바쁩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그렇게 선수 부분만 남긴 채 침몰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세월호는 퇴선 방송도 선내 진입도 한 번 없이 수백의 어린 학생들과 함께 검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대기 지시,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살인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범인들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조 실패나 허위 보고와 관련해 기소돼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해경 123정 정장 단 한 명뿐입니다. 강제조사권 없는 특조위, 진상조사는 한계가 있으니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강제 수사라든지 관련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범죄들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5일 현재 12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해자 고소인과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국민 고소 고발인단을 구성하고 혐의 입증 가능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계속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 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회장이 가지고 있던 대당 수십억 원씩 하는 스포츠카드를 압류해 갔다고 합니다. 정당한 압류일까요? 어떨까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이게 무슨 어떤 사건인가요? 네, 강원 도민저축은행인데요. 2011년, 12년경에 부실대출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네. 그 도민저축은행의 회장이 이제 최규철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68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로 예금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뭐 배임 뭐 이런 것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일이 있는데요. 최근에 예전이죠. 파산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뭐 대당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스포츠카, 뭐 슈퍼카들을 압류해서 경매를 해서 손실 일부 보전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분쟁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뭐 무슨 차인데 한 대당 수십억 원씩이나 하는 건가요? 네, 뭐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런, 네. 또 뭐 스웨덴의 코닉세그라고 하는 차들, 뭐 뉴 코닉세그, 그다음에 뭐 CCR 이런 차들인데요. 이게 2006년식, 2005년식 이런 것들인데 국제 시세는 좀 변하기는 하는데 한 대 뭐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 세대 추정 가격이 13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10년도 넘은 차들인데 세대에 130억 원이면 진짜 뭐 입이 똑 벌어지는데,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이 차량들이 최규철 회장 개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이게 불법 대출의 담보물, 그러니까 대출하면서 담보물이었던 것이 최 회장 개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담보물로 처분한 겁니다. 근데 담보물로 처분하려고 하면 이제 차량의 경우에는 압류해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차량 열쇠가 없으니까 인도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내고
담보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거였습니다. 네. 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의 경우에는 이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네. 담보물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인도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네.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최규철 회장 개인의 소유이거나 최규철 회장이 운영한 다른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1, 2심 판결이 지금 다른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대법원에 갈 것으로 네. 보이는데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항소심 판결 그대로 유지될 네. 경우에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상고가 기각되거나 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물이 아니라는 게 될 테니까요. 네. 해당 담보를 예금보험공사가 압류해서 경매할 수 없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문제는 이미 경매 처분된 것, 소위 네. 공매 처분된 것이 있는데 이와 네. 관련해서는 수십 또는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 그대로 세기의 자동차 소송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슈퍼카 수입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동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것은 그냥 네. 사업자금 대출이니까요. 네. 그럴 경우에 사실 은행이 제대로 하려면 사업자는 아무런 담보가 없고 신용도 별다른 것이 없을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새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담보를 설정하는 게 적정한 처리 방법이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배임이나 횡령,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또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이런저런 군복을 입고 나온 시위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 군복을 입는 것과 판매하는 것 모두 엄밀히 말하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보수단체 집회나 시위에서 군복 입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진짜 그런 부대를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전사나 해병대 등 이른바 빡센 부대 군복이 많습니다. 군복처럼 보이지만 진짜 군복은 아닌 이런 이른바 유사 군복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이 법 제8조 군복 등의 제조, 판매의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유사 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향후 국가안전보장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관 다수의 지적입니다. 태극기 집회든 뭐든 국방부 허가를 안 받고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서기석,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누가 어떤 의복을 입는가는 개인 개성 자유라며 유사군복 금지와 형사처벌은 과도한 규제로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보수단체 집회에서 군복 입은 시위자의 등장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사실 군복 시위는 관제 시위나 관제 행진을 제외하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정도가 처음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 참전 군인들이 피해 회복과 보상을 촉구하며 군복 시위를 벌인 게 시작입니다. 당시 LP 가스통을 거리로 들고 나오는 등 이전 여타 시위와는 화력이 다른 시위를 벌이긴 했지만 나름 군복을 입고 나온 이유도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수단체 시위는 참전 반대나 찬성 시위도 아니고 군 관련한 이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모든 시위나 집회에 군복들을 입고 나오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같았으면 군복 시위 같은 건 엄두는커녕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만큼 사회가 민주화된 반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군복 입고 시위한다고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법원이 유사 군복 처벌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정도면 현실과 법제도 사이 간극은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오늘 대법원 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변협회장과 대법원장의 단독 간담회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1만 4천 건 넘는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법무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이 한국 국민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일각의 비판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합동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4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